자, 여러분들, 우리 투자 설계 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 설계는 모듈 2에 있는 과목이고요. 다른 여타 과목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산 문제도 충분히 이제 나올 만한 그런 과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분야의 이제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증권, 파생상품, 투자자산 운용사 여타 자격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투자 설계는 아마 쉽게 또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경제, 투자,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고, 어떤 분은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우리가 면피한다, 그렇죠? 꽈락면하고 반 정도 이상 맞춘다, 그런 과목이 될 수도 있는 우리가 상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투자 설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투자 설계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여타 금융 자격증에서 취득하는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어찌 보면은 이제 현업 업종을 그런 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야 한 자격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우리 AFPK에서 투자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 투자, 금융, 환경들, 상품들 이해하는 차원에서 컨설팅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자, 그래서 우리 투자 설계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그 계산 문제보다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객에게 상담을 통해서 풀어나가느냐. 자, 이런 부분이 주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계산기로 두들기면서 값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한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 그죠? 그래서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 이해 위주로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외워야 될 식들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 자, 그래서 이제 목차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앞에 1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그리고 1페이지 이제 투자 설계 프로세스부터 마지막 9장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 30문제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30문제다 보니까 한 챕터당 많이 나올 때는 4문제, 3문제, 4문제, 4문제 정도. 5문제까지 나오는 챕터도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5문제까지는 안 나오고요. 4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들을 하시면 되고,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어느 부분은 소홀히 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물론 일장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챕터는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2장부터는 꾸준하게 4문제 정도씩은 똑같이 배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3페이지죠. 투자의 개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투자 모르시는 분도 없죠. 뭐예요? 지금 돈이 있어요. 지금 안 쓰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투자의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는 거랑 1년 후에 1억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용일까요? 그렇진 않죠. 지금 현재 1억이 좋죠. 왜요? 1년 후에 1억은 그 기간이라는 보상이 더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1억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인 거죠. 수익률. 지금 1억과 1년 후에 1억 1,000만 원. 이게 맞아야지만이 나는 지금 1억 원에 대해서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에 소비하겠다라고 해서 맡겨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다. 자, 그런데 1년 후에 여러분들 1억 1,000만 원이 될까요? 과연? 모르는 거죠. 우리 미래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바로 리스크다. 위험이다. 그래서 투자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얘기할 때는 자, 우리 현재 소비에 대한 희생 그리고 미래로 이월시키겠다. 거기에는 수익과 충분한 요구되는 수익과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자, 이게 바로 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정의를 낼 때는 수익과 위험, 이거는 함께 뒤따라서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한쪽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여러분들 13페이지 하단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절대 나올 만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 주절주절 교재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보죠, 여러분들. 14페이지. 자, 위에서 5줄 내려와서 6번째 줄이에요. 자, 이렇게 미래에 받게 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한다.
리스크라고 한다. 거기 뭐 이제 오탈자가 좀 나왔네요. 위험라고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괄호 열고 이라고 한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스크까지 이제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2번 투자 결정 시의 고려사항. 자, 우리 투자 결정할 때 여러분들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미래에 나는 충분한 수익을 얻고 싶어 하고요. 수익.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리스크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뒤따르고 위험. 그렇죠?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수익을 많이 얻고 싶다. 우리 리스크는 없애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어디에 편중을 둘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더 초점을 둬서 나는 미래로 돈을 넘길 거냐. 자, 그러면 수익을 더 쫓는다라고 하면은 투자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수익성이죠. 수익성. 나는 위험한 게 싫어라고 하면 그 목적은 뭘까요? 위험성?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정성이죠. 안정성. 이해됐나요? 자,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돌아갈 때 이 돈이라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돌고 돌아야 돼요. 내가 1년 또는 2년 동안 투자해서 맡겼다라고 해도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내 집에. 그럴 때는 그 돈을 언제든지 융통해서 빼쓰고, 그죠? 또 괜찮아지면 다시 넣어서 투자하고, 이런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좀 안 좋을 거예요. 위험도 더 따르고. 만약에 그런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더 얻어야지만이 그런 융통성을 버릴 거예요. 그런 융통성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유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황금성이다라는 거죠. 황금성. 그래서 투자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우리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이런 말 나와요. 유동성. 자, 그런데 우리 투자할 수 있는 곳을 가만히 한번 보죠,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에 투자한다. 또 하나는 뭐 투자라는 개념 잘 안 쓰지만은 예금에 우리는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 좀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 파생상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 주식과 파생상품, 뭐, 이런 것들은, 그쵸? 수익성이 상당히 좋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위험성, 안정성은 떨어져요. 안정성은 떨어져요. 그리고, 유동성은 좋죠? 유동성은 괜찮아요. 그쵸? 우리 사고팔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부동산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자, 이거, 수익성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정성은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불안해요. 그리고 유동성도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져요. 자, 우리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 자, 안정성 부분. 이건 좀 미지수죠. 왜냐하면 우리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험도 존재하니까. 수익성도 미지수죠. 그렇죠? 수익성도 미지수예요. 왜요?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유동성은요. 채권이 혹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활발한 그런 거래가 되는 채권이라고 하면 괜찮지만은, 거래가 안 되는 채권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자, 우리 예금 보죠. 예금은 안정성은 참 뛰어나죠, 여러분들. 그렇죠? 안정성은 뛰어나요. 그런데, 수익성은요. 이건 또 떨어져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고려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렇죠? 동시에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금융상품은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과의 상담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고객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둬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랬을 때 그 고객에게 부합하는 권유해 줄 만한 상품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재무설계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수익성이란 뭐 쭉 나와 있고요. 자, 안정성이란 쭉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니까 유동성이란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우리 유동성 부분 보죠. 유동성이란 얼마나 자본 손실 없이 즉시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느냐를 측정한다. 즉 뭐예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골라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액순환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흘러가는 거. 혈액순환. 이게 바로 유동성이에요. 자, 우리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돈을 빼고 다시 집어넣고 돈을 빼고 다시 집어넣고 그 혈관이 막혀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막힌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죠? 경색이 일어났다. 경색이라는 얘기 뭐예요? 넣었다 뺐다 할 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거 상당히 좀 불안하죠. 안 좋죠. 자, 이런 경우는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그러니까 별다른 손실 없이, 그죠? 별다른 수수료 같은 거 없이 우리 넣었다 뺐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자, 이게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고, 요 안정성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투자한 1억 원이 만기가 됐을 때 손실을 보느냐 안 보느냐. 안 볼 가능성,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안정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동성과 안정성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위 3가지 요인을 모두 갖춘 투자 대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재무설계에서의 투자의 필요성. 자, 가번 투자가 필요한 환경 해가지고 저금리 시대 이런 말 나오죠. 자, 우리 저금리 시대니까 투자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금도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저금리인데 예금한다? 이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리 시대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2000년대 그리고 1900년대 후반 자 이때 금리가 몇 프로였어요? 시중금리가 거의 10%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1억, 2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별다른 일 안 해도 은행에 돈만 맡겨놓으면은 은행에 그렇죠? 1억 맡겨놓으면 1년에 얼마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5억 정도 있었다. 그러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5천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 그대로 5억은 있고 5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연봉이에요. 충분한 생활이 됐다라는 거죠. 이자만 가지고도. 그런데 별다른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돈 벌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럴 의미가 없었죠. 자,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저금리 시대죠. 저금리.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자 가지고는. 자, 그러면은 다른 수단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 기본적인 전제는 여러분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다라는 재무설계의 기본 바탕은 투자 쪽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저금리이기 때문에 투자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된다.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위험 요인은 또 있는지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것들은 다 알지만은 투자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고객은 여러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 도움을 줘야 될 자가 바로 재무설계사다라는 거죠. 자, 다음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수명의 상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대수명. 자, 우리 통계청 우리 발표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 국민의 기대수명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79점 몇 세, 여자는 84점 몇 세. 대략적으로 남자는 평균적으로 80세를 산다. 여자 같은 경우는 85세를 산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 국민. 그런데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사람, 보험 가입자들은 아픈 사람 가입 못 되죠. 정상적인 표준치 이상에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건 국민생명표고 경험상 보험사의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85세, 여자 같은 경우는 90세가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산다. 이런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환갑잔치라는 것을 해줬죠. 그렇죠? 근데 요즘 환갑잔치 안 해줍니다. 예전에 60살만 살면은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경사다라고 해서 잔치를 한 거예요. 70세, 80세 되면은 장수하신 거죠. 근데요, 지금 뭐예요? 70세, 80세까지 80세에 돌아가셨다. 이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쵸? 이만큼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오래 산다. 근데 오래 사는 거랑 투자랑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사니까 써야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자, 이거 오래 사는 거랑 여러분들 맞물려가지고 장수한다, 오래 산다라는 거랑 또 맞물려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부양을 해야 될 세대들이 전 세대인데 우리 여러분들 출생이죠. 출생. 이 출생률이 우리 텔레비전 언론에도 나오죠. 우리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0.8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여성 한 명당 임신할 수 있는 가임 여성 한 명당 평생 살아가면서 한 명도 안 낳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여성 한 명당 0.86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속뜻은 여러분들 여성 혼자 아이를 못 낳죠. 남자 여자 합해서 2명당 한 명도 안 낳는다라는 거죠. 인구가 점점점 준다. 그래서 부양하는 세대들이 점점 줄고, 그렇죠?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자,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죠. 또 하나의 문제. 자,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해요. 남자 같은 경우는 26세, 27세, 여성 같은 경우는 23세, 24세. 그렇죠? 자, 이때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은 바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요? 60세, 65세 이때까지 잘 다니세요. 잘 다녀요. 뭐 기업, 뭐 구조조정, 명예퇴직, 뭐 이런 얘기 잘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거의 35년, 40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시기가 상당히 길었죠. 돈 버는 시기가.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70세, 80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돈 쓰는 시기가 별로 없었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별로 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27, 30 취업난. 그죠? 자, 취업이 안 돼요. 30세에 취업했다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 60세, 65세까지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하시느냐? 그런 만한 환경이 또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기업 환경이라는 게. 보통 50세, 45세, 50세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업에서는 좀 나가주세요. 그쵸? 나가주세요. 우리 명예퇴직 신청받아서 퇴사 처리하고 이런 회사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돈 버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너무 적다. 자, 적었으면은 빨리 돌아가셔야지 되는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100세까지 산다. 자, 그래서 저금리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장수, 저출산, 그리고 경제활동 시기에 단절, 단축. 자, 이 부분들이 결부되다 보니까 돈은 써야 되는데 돈을 그쵸 모으는 시기도 적고 그래서 일정 부분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격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처럼 안정적인 은행 예금 상품 가지고는 답을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다. 자, 그래서 투자라는 게 필요하고 이 투자할 곳에 대해서 고객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 이 재무설계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 출산율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너무 오래 사시는 것들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 못 버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국가 경제 돌아가는 사정들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면서 고객에게 우리 충분한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재무설계사의 역량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재무설계사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고객에게 컨설팅, 조언을 해주고 바람직한 재무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재무 방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시켜주도록 도와주는 자가 바로 재무설계사라고 우리는 재무설계 개론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환경들에 대해서 보시고요. 자, 우리 3번 투자자의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계자산 구조를 보죠. 가계자산 구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밑에 그림 1-1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 현황 해가지고 자, 우리 중간에 나와 있는 것,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게 45%래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주택 이외에도 뭐 실물자산, 그 다른 부동산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뭐 자동차도 자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금융자산 말고요. 자, 이런 실물자산이 뭐 27%. 그러면 두 가지를 더 해보니까 뭐 기타 실물자산 4%라고 하면은 거의 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이 30%가 넘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이 45%다. 그리고 나머지 30%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75%가 넘는 것들이 실물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현금성, 금융 쪽의 자산은 여러분들 25%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들의 자산 구성 내역들을 보니까 거의, 그죠? 현금화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뭘까요? 물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예요? 돈이 되죠. 부자예요. 부자지만 문제가 뭐예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금 창출이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돈이 나오나요? 내가 끌고 있는 자동차에서 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노후에 은퇴 이후에 자금을 써야 되는데 돈이 현금 캐시플로우가 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뜩이나 없는 금융자산들을 가지고 현금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위험하다. 우리 가계 자산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실물자산, 부동산, 자, 이런 비중들을 조금 줄이고 금융자산 쪽으로 좀 돌리게 되면은 훨씬 더, 그렇죠? 현금 흐름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동산 자체만 가지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투자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월세 받고 전세 받고 그런 현금 숨통이 좀 트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투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물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외국보다 높다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다라고 생각들은 많이들 안 하죠.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내 땅 가지고 싶고 뭐 사람들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주식 가지고 있는 것보다 땅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고 기분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문화, 정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오른쪽 가셔가지고 저축 투자 성향과 관련된 부분 보죠. 자,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도 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여전히 은행 예금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은행을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하는 국민이에요. 자, 우리 2021년도 뭐 조사에 따르면 은행 예금 선호하는 비중이 83.2%다. 그러니까 83% 이거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10명 중에 9명은 은행 쪽에 맡긴다는 얘기죠. 은행 쪽에.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뭐 경제 뉴스도 나오겠지만은 자,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 1년에 몇 프로 나와요? 2% 나와요? 자, 2% 준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텔레비전 보면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전년 뭐 1, 4분기 또는 2, 4분기 대비, 올해 1, 4분기 또는 2, 4분기가 물가 상승률이 3.1%로 역대 뭐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2% 이자를 받는다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 3%다라고 하면은 그 이자 받은 거 가지고 1년 후에 물건을 사면은 3% 오른 물건을 못 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명목상 이자율만 쫓는 게 아니라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1%대에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은행 예금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정적인 거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나중에 우리가 쓸 돈이 없는 거니까. 자, 이래서 투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하고 얘기할 때 저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하에서 우리 고객을 투자 쪽으로 좀 돌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지 고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대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전문가, 그렇죠? 컨설팅 전문가가 우리는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우리 18페이지 가서 나번 재무설계와 투자설계라는 부분이에요. 자, 밑으로 쭉 나왔는데 일단 재무설계와 투자설계의 첫 번째 줄 단어가 뭐냐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시장 환경 저금리고요. 장수하고요. 저출산이고요. 경제활동 기간이 짧고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 상품이 너무 복잡하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장수하는데 쓸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고 안 되다 보는데 가만히 가계를 들여다보니까 부동산의 비중이 또 너무나 많으시고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수익 자산이 너무 많으시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설계사가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른쪽 페이지 끝에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오른쪽 끝 페이지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줄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설계 영역에서 부동산 설계를 별도의 영역으로 다룬다. 그 의미는 뭘까요? 부동산이 너무 많으니까 실물재산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현금 창출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별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부동산 설계에서 여러분들 모듈 1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우리 경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 1절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올 만한 게 없겠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해도 뭐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환경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 거, 자 이런 것들 풀어보시는 거니까 설령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거 뭐 밑줄 쳐가면서 공부를 안 하셔도 다 충분히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20페이지 여러분들 제2절. 자, 투자 설계 프로세스라고 해서 재무 설계 우리가 개론에서 공부했던 6단계 프로세스 있죠. 자, 우리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2단계 목표 설정 및 정보 수집, 3단계 분석평가, 4단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그리고 5단계 우리 제안 내용의 실행, 그리고 6단계 모니터링 단계. 투자 설계도 똑같다는 얘기죠. 재무 설계 그 6단계를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죠? FPSB에서 전 세계 표준으로 통일된 프로세스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계에서는 이렇게 6단계 프로세스가 표준이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요 6단계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더 뭐 8단계, 9단계, 10단계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실무는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과 관련돼서는 요 FPSB 주관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요 6단계는 준수해야 됩니다. 시험 쪽에서는. 자, 우리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과 관련돼선 투자 설계를 포함한 모든 재무 설계의 첫 단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객을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업무 수행을 할지에 대해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1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가본 보니까 정보를 제공한대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수집은 2단계예요.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설계사 내 역량은 어떻고 나의 자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한테 나를 소개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고객이 뭐 너무나 과한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고객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이상에 가깝다. 추상적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재무설계 영역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 검토하고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재무설계 개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22페이지 가셔가지고 2단계 투자 설계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정보 수집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단어에는 없지만은 목표 설정 및 정보 수집. 자, 이렇게 목표 설정 및이라는 것을 항상 앞에 메모하시고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이렇게 2단계를 기억하세요. 목표 설정 및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자, 우리 고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나는 뭐 1년 후에 집을 마련하는 거야. 나는 10년 후에 사업 자금으로 10억 원을 만드는 거야. 나는 20년 후에 그때부터 은퇴할 거니까 30년간 또는 40년간 노후 자금을 만들 거야.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목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유학 뭐 이런 학자금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 자녀를 위한 자녀 결혼 자금이라든지 자녀의 무슨 사업을 한대요, 자녀가. 그러면 자녀의 사업 자금 또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죠. 돈 필요한 부분들. 그런 이벤트와 관련된 사건들. 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사에서는 그 이벤트들의 모든 것들을 충족하고 모든 돈들을 만들 수 있는 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목표가 없을 거예요. 우선순위도 없고. 자, 그런데 한계가 있죠. 이거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게 제일 급해. 이게 그 다음이야. 자, 이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의 설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 5줄 번째 줄에 투자 설계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 결과들이 재무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와 서로 상응하는지를 검토한다. 자, 고정 수입의 극대화, 투자 자금의 보전, 고정 수입과 투자 자산의 증대, 장기적인 재산 증시, 투자 수익 극대화, 절세,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투자 설계 쪽에서.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이에요. 그 바로 밑에 투자 설계에서 고객의 정보 수집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 나와요. 이 정보 수집이 아주 중요하대요.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은 어떤 게 있죠? 우리 여러분들 정량적 정보 수집과 우리가 정성적 정보 수집이라는 게 있죠. 자, 고객이 돈이 있어야지 투자하죠. 그리고 고객이 소득이 있어야지 투자할 재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재산들이 있어야지. 자,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소비라든지 어느 정도 씀씀이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데이터들 수집을 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정성적 정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계량화할 수 없는 정보들도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줄에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자산 관련된 정보, 과거의 투자 경험, 그리고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자, 요거 밑줄 칩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 요까지.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요런 말이 나옵니다. 위험 수용 성향. 위험 수용 성향. 됐나요?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요? 위험 수용 능력. 능력. 자,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수용 성향과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 자, 이것을 우리는 2단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2단계. 자,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들. 물론 이 단계를 지나서 여러분들 3단계, 분석평가 단계, 분석평가 단계로 가겠지만은, 자, 2단계에선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고객은 딱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뭐 설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도 상관없어요. 뭐 투자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적합성 진단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고객을 가만히 보니까 위험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 또는 이분은 아주 경험상으로 보니까 지금 투자한 내역들, 요것들 보니까 뭐 거의 파생 상품 위주의 아주 초위험, 고위험 상품들에 엄청나게 지금 꽂혀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위험 추구형. 자, 이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위험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사람의 재산들을 보니까 여력이에요. 여력이 이 사람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곳에 100% 모두 손실 봐도 여력이 한 100억 정도는 있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의 재산 현황이죠? 재산 현황. 자, 그래서 위험 수용 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바로 2단계 단위죠. 이거를 평가하는 것은 3단계입니다. 3단계. 자, 그럼 3단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 수익률이 연간 10%예요. 10%.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위험 추구형이에요. 위험 추구형.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재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뭐 1,000만 원 정도 남짓 통장에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이 사람은 위험 추구형에 해당되고, 그쵸? 그러면 위험 추구형이니까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이렇게 공격적인 데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익남은 좋겠지만 여러분들 손실 났을 때는 이 사람의 지금 능력치, 지금 버티는 능력치가 충분하다, 충분치 못하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석해낼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뭔지? 이해됐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악하면서 고객의 그 사정에 맞는 제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안. 그래서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 요 차이점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자체도 다르죠. 단어 자체도. 자, 이거는 여러분들 위험 수용 능력은 버틸 수 있는 캐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3단계 투자 설계를 위한 분석 평가. 자, 2단계에서는 투자 기간을 파악하고 그리고 위험 수용 성향과 능력을 분석한다. 그죠? 분석. 요 정보 데이터는 2단계. 자, 분석하는 단계는 3단계. 그리고 여러분들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목표 수익률을 계산 등이 이루어진다. 자, 고객은 요구하는 게 10%예요. 이거는 고객이 원하는 거예요. 정보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10%가 안 됩니다라는 거죠. 이거 시장 수익률이라든지 평균적인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는 이거는 터무니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6% 정도로 이렇게 절충안으로 조정해서 결정해서 앞으로 가십시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냥 주관적으로 우리가 분석 평가하면 안 되죠. 시장의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단계가 바로 3단계다라는 거죠. 투자 기간, 그리고 능력 분석, 그리고 목표 수익률 설정. 그렇죠? 고객의 목표 수익률을 확인한다. 그건 정보고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한다. 이거는 3단계고요. 아셨죠?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가번 투자 기간 파악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투자 기간은 지금부터 투자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자 예정되는 시기까지는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투자 기간이 길다면 중간에 평가 손실을 보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투자 기간이 짧으면 여러분들 중간에 손실이 나면은 만회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있죠.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 언제까지 평균적으로 일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60세라고 가정하면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60세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뭐 30세가 투자를 했는데, 안전한데 예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좀 공격적으로 다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 손실을 보더라도 뭐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좀 추구하는 그쪽에 투자를 권유들을 많이 하죠. 왜요? 손실을 보더라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벌어들이는 수입 획득 시기가 충분히 여력이 있잖아요. 그죠?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에 비해서 50대가 투자를 한다. 그죠? 아니면 6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이 투자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공격적인 데 투자를 했다가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 이 사람, 그죠? 어떻게 해요? 벌어들인 수입, 만회할 수 있는 시기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고연령자, 연령이 좀 높을수록 여러분들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투자 비중을 좀 높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다 만회. 그죠? 커버할 수 있는 그 시간하고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길다면은 처음부터 좀 공격적으로, 투자 기간이 짧다면은 원금 손실 보면은 회복이 안 되니까 좀 안정적인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을 분석한다라는 거. 좀 전에 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위험 회피형,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위험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험 추구형. 아무리 위험을 좋아한다라고 해도 캐파. 그렇죠? 그걸 버틸 수 있는 재력, 재산들이 있느냐 없느냐. 자, 있어야지만이 그 성향에 맞는 투자 상품을 제안하는 거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우리가 투자하는 성향이라고 해서 그쪽 상품 위주로만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분들 뭐 사례들, 뭐 조수석, 뭐 자동차 조수석, 뭐 이런 말들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런 것들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요. 뭐 스노우보드를 멋있게 타고 싶다, 뭐 이런 말들도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 뭐 요 캐파, 요 차이점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뭐 어떤 지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4번 목표 수익률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목표 수익률. 자, 그리고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바뀌지도 않아요. 그죠? 위험을 뭐 추구, 안정적인 분들은 계속 안정적이에요. 대부분. 위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추구하게 되죠. 성향이 참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 분들. 자, 이런 분들은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치 성향도 똑같아요. 정치 성향.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가 뭐 양분화됐다 막 하는데 이거를 뭐 묶어야 된다. 그렇죠? 다 함께 가야 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쉽게 바뀔까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4단계. 자, 투자 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를 제안할 때는 뭔가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쵸? 분산 투자를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투자 설계에서는 5개의 투자처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니까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한다. 주식형.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쪽에 투자할 수도 있다. 채권형.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쪽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형. 자, 다음 보니까 연금성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연금성 상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교재에 이제 오탈자인 것 같아요. 오탈자인 거. 현금성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현금성 상품, 금융 상품. 현금화될 수 있는 거. 그쵸? 쉽게 말해서 내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마지막 점 보니까 대체 투자 상품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AI,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AI가 뭐 인공지능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Alternative Investment. 그래서 대안 투자, 대체 투자. 즉 뭐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예금
이런 거 이외에 나머지 뭐 실물 자산, 뭐 원자재 투자, 뭐 곡물에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안 투자 또는 대체 투자 상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현금성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여러분들 수정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우리 교재가 약간 오탈자가 난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저 뒤쪽에 제 9장에서도 우리는 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9장 쪽에서. 그러니까 잠시만 9장 쪽에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지금 9장으로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9장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잠깐 보실 거냐면은 298페이지. 298페이지. 298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내용이 뭐냐면은 투자 대상에 따른 상품 분류해가지고 자산 배분 전략이다라고 해서 그 중간에 나와 있죠. 주식형 상품, 채권형 상품, 부동산형 상품, 대체 투자 상품, 그다음 뭐예요? 현금성 상품 이렇게 나와 있죠. 연금성이 아니고 현금성. 저 뒤쪽 9장은 제대로 우리가 좀 오탈자 없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25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연금성이 아니고 현금성.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나번에 투자 지침서라는 게 나옵니다. 투자 지침서. 자, 우리 투자 설계에서 투자 설계를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투자 지침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투자 지침서.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지침서라는 게. 투자 지침서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몇 단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단계에서. 4단계에서 투자 지침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5단계 투자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여러분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A 주식에 뭐 주식에 투자했다. 뭐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고객이 투자했어요. 근데 고객이 생각하는 목표가 뭐 10%였는데 이거 조정해가지고 6%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투자했는데 투자 결과가 보니까 마이너스 1% 나왔다. 1년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50%, 부동산에 50% 이렇게 투자하라고 했는데 주식시장이 너무나 지금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50%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재무설계사 마음대로 주식 팔고 부동산 이런 데 옮깁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뭔가에 환경이 변한다. 그리고 수익률이 변했다. 이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 책임인지 내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 넘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악수는 하고 시작을 해야죠.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죠? 그런 모든 내용, 가이드들이 담겨져 있고 책임 한계를 규정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투자 지침서다라는 거예요. 투자 지침서. 그래서 투자 지침서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없이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뒤끝이 안 좋습니다. 뒤끝이. 그러니까 뒤끝 없애려고 이런 것들 우리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지침서와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투자 지침서란 투자에 대한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과 재무설계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문서화한 것이다. 자, 고객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투자 제약 요건을 검토하고 고객의 위험 성향을 분석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베이스를 닫고 그래서 투자 지침서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향후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운용할 때도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가이드, 규정들을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실행해서 옮기는 과정도 이 투자 지침서에 따라서 투자를 모니터링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둘 간의 고객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법규다라는 거죠. 법규. 이런 법률을 하나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오셔가지고 투자 지침서에 우리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 목표라든지 우선순위, 기간,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수용 성향, 능력, 목표 수익률, 그리고 적합한 포트폴리오, 수단, 관리, 다음 페이지. 자, 투자에 대한 제약 조건,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조건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포트폴리오, 그리고 위험 요소 분석, 그리고 벤치마크에 대한 내용들, 정기적인 평가.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항상 투자 지침서에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투자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어떤 투자 쪽에서의 문제라고 해도 이 투자 지침서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고르는 거, 자, 요것들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암기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암기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투자 지침서에 넣어야 되지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거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안서를 작성하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5단계 보니까 실행을 하게 된다.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에 정액분할 투자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액분할 투자법. 자, 우리 정액분할 투자법은 여러분들이 모듈 1에서 은퇴설계 쪽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정액분할 투자법.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정액분할 투자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몇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단계. 자, 우리 정액분할 투자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좀 투자할 자금이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1억을 한 번에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분할 쪼개서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주식 흐름이 보죠. 주식 흐름이. 지금 현재부터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보합세일 수도 있고 주가가 자, 이런 식으로 막 변하죠. 주가가 또 갑자기 또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10년이 됐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여러분들 투자 시기 요때죠. 그렇죠? 됐나요? 언제 파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이때 파는 게 바람직한데 내가 지금 투자를 안 한 상태니까 팔 금액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했죠. 지금 보니까 시기적으로 보니까 또. 그죠? 만약에 이때 투자했다면 언제 파는 게 바람직해요? 1차적으로는 요 시기가 왔겠지만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는 더 좋은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으면 돈 벌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언제 싼지 언제 비싼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잘 보세요. 지금이 팔아야 될 시기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죠?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면 지금 팔아야 될 시기는 맞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너무 헐값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런 주식 시세표들을 많이 보죠. 주가지수표들. 이것들은 과거의 데이터들을 볼 뿐인 거지 참조를 볼 뿐인 거지 미래를 이걸 가지고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투자 쪽에서는 여러분들 수익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빵으로 투자한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간 이 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서. 그러면 이때도 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투자해서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에 산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때는 싸게 주고 산 거고 이때는 비싸게 주고 산 거고 이때는 싸게 주고 산 거고 평균적인 단가가 이 정도 단가로 산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 단가를 평준화시키는 그런 전략. 즉 뭐예요?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는 정액분할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액분할 투자. 자, 우리 쌌을 때는 많이 사겠죠? 똑같은 금액으로. 자, 비싸면 여러분들 조금밖에 못 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평균 단가를 평준화시켜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바로 정액분할 투자다. 그게 바로 월납이라는 얘기죠. 매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그죠? 이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말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러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못 벌어요. 평균적인 분할 투자는. 그래서 돈 버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몰빵이에요. 몰빵이 상당히 위험하지만은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상승 기류를 타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게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근데 함부로 여러분들 고객에게 돈 가지고 재무설계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몰빵 투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정액분할 투자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6단계 고객 상황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 개론에서 다 공부했던 거니까. 자, 이렇게 1장 부분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 첫 시간에 좀 알아봤는데,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수용 성향, 위험 수용 능력, 그리고 투자 지침서 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요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문제 몇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2장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다음 시간부터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